이제 뭐다라고 하는 이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열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뭐라든지 건너뛰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하면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차고 뜨거운 정도를 열이라고 하고 그걸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온도 전환이 가능한지를 공식으로 수식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 그랬고요. 이러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열은 이동하고요. 그 이동한 열을 열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열량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는 시멘트 또는 시안팍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열량, 열에너지 계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단위 쓰는데 열 에너지의 파트에서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뭘로? 줄로 환산하는 내용들도 줄의 실험장치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줄의 실험장치에서의 에너지 전환. 줄의 실험장치에서의 에너지 전환. 줄의 실험장치 기억나지? 네. 에너지 전환. 운동 열. 위치 운동력. 추가 낙하해서 프로펠러 돌려서 물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전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계산해서 열의 일당량 확인. 알겠습니까? 요 실험한 거예요. 에너지 전환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서는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열이 이동해서 뜨거운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고요. 차가운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다가 온도가 같아지면 열 평형이 되는데 이때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기울기가 아니고 기울기가 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에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일정한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온도가 같으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뭐니? 온도차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온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고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데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 뭐가 있어? 전도, 대류, 뭐가 있니? 복사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전도에 의해서 열의 이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 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열의 이동. 겨울에 세봉 잡았을 때 괜찮아. 네, 겨울철에 나무 벤치에 앉는 것보다 쇠 벤치에 앉는 것들이 됐어요. 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겠죠.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냄비에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열 전도를 막기 위해서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류는요. 유체들한테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내가 한쪽을 가열을 한다? 한쪽을 가열을 하면 뜨거워진 물이 뭐한다? 상승한다. 그 상승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봐. 그 뜨거운 물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높은 물이 아니 맞아요. 해요.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됩니다. 주변의 물보다 밀도가 작아지죠. 거기까지 맞죠? 그러면 상승은 누가 시키는 거니? 무려 네. 주변에 있는 물 입자들의 부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요. 왜 작아져요? 열 받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니까?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 밀도가 작아진 물질을 됐죠? 부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밀고 올리는 거죠. 됐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데
됐어? 그럼 지구에서의 열대류는 뭐지? 지구에서의 열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 대기대순환이죠. 지구 차원에서 열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대기대순환이에요. 그래서 해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는요 평평하지 않고 뭐다? 구형이다. 구형인 지구에 햇빛이 오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돼서 아무런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구까지 올 수 있는 형태가 복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형태 어떻게 와요? 어떻게 전달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방법, 전달되는 형태, 그걸 설명한 게 뭐예요? 전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가 뭐니?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를 만들면서 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발하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네 가지 상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체가 뜨거워지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뜨거워지면 기체가 되고요. 기체가 뜨거워지면 네, 전자가 탈출해서 전기를 띤 입자인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그 플라즈마의 상태의 물질들로 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폭발에 의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밀려나가면서 뭘 형성하니? 전기장을 형성하죠. 그러면 그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세기가 바뀜에 따라서 또 뭐가 생겨요?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유발하면서 전달되는 형태의 파동을 띠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전자기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로 유발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별에서 나오는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됐죠? 네. 에너지가 큰 애부터 에너지가 작은 애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얘네들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인간의 편의상.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를 뭐라고 그러고요? 에너지가 큰 영역, 에너지가 중간 영역, 에너지가 작은 영역으로 우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영역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적외선? 여기서 적외선 나오는 거야? 방사선. 에너지가 큰 애가 방사선이고요. 그 다음 에너지 중간 단계가 중간 이걸 뭐라 그러니? 방사.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작은 영역을 뭐라고 해요? 전파라고 하죠. 오. 너네 외계에서 온 거야? 아니구나. 어? 그 중에서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애가 뭐니? 감마선이고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주로 쓰는 거죠. 됐죠? 그 다음 X선. X선이고요.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서? 공항에서 여행 가방 안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X선이에요. 됐어? 그 다음 빛은 뭐이니? 자외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 가시광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자외선, 그 다음 뭐 있어요? 가시광선, 그 다음에 뭐 있니? 적외선. 네, 적외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 라디오선. 핸드폰 주파수가 그 다음 영역이죠. 그 다음 TV 주파수,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되는 FM, AM이 에너지 크기 순서로. 와, 이거 통합과 시험 보면 돼, 병신이야. 너네 사기형제 시험 본다고 고등학교를 하는데. 됐어. 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너네 뭐 했냐 진짜. 아, 파장이랑 관계. 아니 나이만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우리 반 평균 수준이지. 아니요? 아니 과학 2등인데? 아니 뭐 여기는 2등이 뭐? 자, 아 다물어. 지나치게 무식하잖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이 사실은 천체에 있는 모든 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매 순간.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 복사의 에너지라고 하는 그 100%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다 들어오면 매 순간 핵폭탄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감마선이 들어오니까. 그럼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니 없니? 없죠. 근데 왜 살아? 이걸 막아주죠. 지구에서는요, 첫 번째 가장 고에너지에 해당되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1차 보호막이 지구에 있다. 자기장. 그게 뭐니?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이 왜 생기니? 1차 보호막 지구자기장이요. 네. 됐어? 대기권 가장 바깥쪽에 되어 있잖아요. 벤 앨런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쪽은 얇게 되어 있고 태양 반대쪽은 두껍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태양 풍에 의해서 밀려서. 맞아요. 이 지구 자기장이 왜 생겼냐고. 왜 핵이? 왜 핵이? 금속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전자가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죠. 근데 걔가 회전하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러면 전기장이 생기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니?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옛날에는요, 지구 자기장에 생기는 이유는 지구 속에 커다란 영구 자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북쪽에 무슨 극? S극, 남쪽에 N극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얘기 맞아 틀려? 틀림을 증명해봐. 지구 속에 그럼 막대 자석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왜 이렇게 액체여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아무도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자기장이 역전돼서 그럼 저 막대 자석 돌 묻으잖아. 못 돌아요. 아, 못 들어요. 너무 꽉 껴있어요. 지랄하지 말고요. 지구 안에 막대 자석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막대 자석이 없음을 알게 됐죠. 알게 된 얘기가 뭐예요? 영구적이잖아. 아닌가? 아, 영구적이잖아요. 누구 가설들? 보면은 퀴리온도 네? 안 들어본 척하지 마. 못 들었어. 퀴리온도 와. 그 자기 모든 자석이 자성을 잃는 온도. 영구 자석이요. 그 자성을 잃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핵분열을 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뜨거운 곳에 넣어서 녹여버리면 되는데 자성을 잃게 되는 온도를 퀴리라는 사람이 알게 돼서 퀴리 온도라고 하죠. 몇 도? 500도. 됐어. 영구 자석들이 500도 이상이 되면 자성을 잃게 된다고요. 근데 지구 내부 온도가 몇 도라고요? 엄청 뜨거워요라고 면접 가서 그렇게 얘기하나? 어? 6,000도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같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6,000도의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니? 한국 뭐? 지구 복사? 한 일어나. 그 뭐라 그래? 야, 너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요. 안틀려고? 모든 물질의 변화에는 에너지가 관여한다. 네. 아닐 수가 없다.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한다. 됐어?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 그러면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 중에서 97% 대다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를 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태양 복사 에너지야 만든다고요. 그래서 2%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2%밖에 안 되니까 얘가 일으키는 현상들은 적을 거 아니야. 그걸 외워야죠. 그게 뭡니까? 판의 운동. 그래서 발상경계, 수렴경계, 보존경계. 그래서 라고 하는 판의 운동을 일으킨 게 누구니? 판은 누구 때문에 움직이니? 멘트. 멘틀 중에서도 뭐죠?
상층부 연. 멘틀 전체가 아니고요. 100에서 400kg까지의 멘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연약 보내는.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대류하는 거예요. 와우. 맞아요? 또 그 판의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 뭐가 일어나니? 지진, 화산.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것만 일으켜. 알겠어? 네. 그거 말고 나머지 1%가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두 가지만 하는구나. 네. 얘기해봐.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오전 아닌데. 지구 자기 에너지. 기조력. 와. 안 들어본 단어 있으면 얘기해봐. 너네가 머릿속에 정리 못한 거죠. 그래서 기조력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밀물설.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기조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것도 있잖아. 그게 태양광.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말이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에너지가 지구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기여도가 크니까 보자는 얘기죠.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복사의 형태로 오는데 이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통칭해서 하는 거고 에너지의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고 얘네들의 역할이 이런데 너무나도 커다란 에너지가 오면 그래서 우리의 세포를 뭐 시키니? 파괴시켜. 그러니까 생물체가 지구에 살 수 없어. 그 에너지를 차단해주는 보호막이 있다고. 그래서 그 1차 보호막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중에서 지구의 자기장은 영구자석에 의해서 생길 수가 없어. 왜? 지구 내부 온도가 퀴리 온도를 벗어나니까. 맞아. 그러니까 막대 자석이 있을 수 없고 외핵의 금속 물질이 대류에 의해서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이 유발돼서 생긴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자기장이 고 에너지에 해당되는 방사선 차단. 그래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나머지 고에너지가 오지. 뭐? 자외선.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 최초에는 들어왔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생명체가 맨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였다? 물속이었다. 왜? 물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니까. 그래서 물속에서만 됐어? 생명체들이 태어날 수 있어. 그나마. 그랬다가 대기 중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뭐가 생기니? 오존층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생대 말쯤 생겼죠? 어느 걸 모르는 거야? 고생대 말쯤 생겼다는 걸 모르는 거야? 고생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고생대 말쯤 생겼다는. 네,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니? 어떻게 생기게 됐어? 가져가 얘기해봐. 오쓰리가 생겨서. 산소가 에너지가 지구 대기에는 원래 주성분은 산소 물질이 아니었죠. 네, 주로 어떤 거 있었어요? 초기 대기에 주로 있었던 게 뭐예요? 매암수소. 이렇게 외워요.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수증기. 됐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로 있다가 얘네들의 대기 성분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기 성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남색이었죠. 초말로. 남세균이 됐어. 최초에 했던 일이 뭐예요? 광합성. 네, 물을 이용한 광합성. 됐어. 물을 이용한 광합성.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다 보니 포도당 말고 뭘 배출하게 된다? 산소. 근데 남세균이 어디 살아니? 바다. 바닷속이야. 남세균이 등장한 게 38억 년쯤 등장했는데요. 걔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터냈는데 그러면 그 산소가 바로 오존을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얘기해봐. 왜 못 만들어? 그 오존으로. 남세균이 광합성한 건 지금부터 38억 년 전인데요. 오존이 만들어진 건 2억 년 전이에요. 엄청난 시간 갭이 생기죠. 이유 설명해봐. 그 오존을 만들려면 이제 안정한 산소 분자의 목표에서 O가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산소 분리를 누가 시켰는지 알아? 자외선이. 자외선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자외선 들어왔잖아. 분리시키면 되잖아. 근데 왜 35년 동안은 오존층을 못 만들었어? 물에 산소가 녹아서. 맞아요. 바닷속에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남세계의 개체수가 적고 그러니까 뱉어낸 산소의 양도 적은데 걔가 물속에 사니까 산소 뱉어낸 게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고 물에 뭐하니? 녹죠. 물에 포화가 될 때까지 산소는 계속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산소가 포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에 녹을 수 없어. 어디로 나오니?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에 적당량의 산소가 쌓이고 나서 걔네들이 광분해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오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의 오존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일단 바닷속에 녹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닷속을 다 포화시키고 나서 남은 산소들이 대기에 나와 오존에 의해서 분해돼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가 돼서 오존 입자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오존층을 형성하죠. 그리고 나면 자외선까지 차단. 그리고 나면 나머지 아이들은 세포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육상에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존의 융해예요. 자기니 오존층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중생활을 하고요.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부터 육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외선까지 차단하고 나면 나머지 아이들이 지구에 지표면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와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태양에서 이 엄청난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 핵융합 반응. 핵반응이에요. 핵반응에는 몇 종류가 있니? 두 가지가 있죠.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요. 자, 그 중에서요. 이 별과 같은 아이들, 우리 별의 정의가 뭐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네,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요. 태양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태양은 성운의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니? 중력 수축. 맞아요. 알아듣는 단어예요. 성운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커다란 입자 중심으로 작은 입자들이 끌려 들어와. 그래서 부딪히면서 점점 커지는데 부딪혔잖아. 뭐가 발생하니? 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성운이라는 거 안에서요. 커다란 입자가 주변에 있는 작은 입자를 빨려 들어가는 중력 수축을 하면서 얘가 더 커져. 그리고 부딪히니까 뜨거워져. 뜨거워지다가 적당한 온도 이상이 되면 얘가 뭐하니? 타기 시작해요. 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를 우리 뭐라 그러니? 원시별이라고 하죠. 근데 왜 원시별이야? 빛내잖아. 스스로. 타면서. 근데 왜 원시별이야? 진짜 별이라고 하면 안 돼? 핵융합. 그렇죠. 별의 정의는요.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핵융합을 통한 빛을 내는 아이들을 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얘는 핵융합을 하기에는 온도가 낮아. 단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들어와서 최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핵융합이 가능하니? 핵융합이 가능한 최소한의 온도가 2000도쯤 되죠. 거기서부터 핵융합을 막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진짜 별, 천체 물리학자라며 별의 일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성운에 의해서 수축을 해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요. 원시별을 만들고요. 그 원시별이 뜨거워져서 핵융합을 실착할 때부터가 우리가 진짜 별이야. 그러면 진짜 별의 첫 단계 뭐니?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은 뭘 하고 있을 동안을 주계열성이라고 해? 주계열성 다음은 뭔데? 거성. 네, 거성. 그럼 거성은 핵융합 안 해요?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무거운 원자의 핵융합이 가능한 그 순간부터를 뭐라 그런다? 거성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워? 그러니까? 왜?
길이 안 맞춰 나온 거야 이거? 책상 위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시야가 좁아서 금방 움직일까 봐. 야 원래 이런 거 남자애들이 나와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안 해? 이사 너 진짜 씨 수업도 하고 저것도 시야도 맞추고 언제 해? 귀찮게. 우리 선생님 보니까 이거 더럽게 잘하더라. 나는 대충 하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어느 거리 일정 이상하면 그냥 프리하고 해요. 그래도 대충 소리 들으면 알지 않을까? 느낌상? 됐어? 자, 성운이 중력수축해서요. 원시별이 될 때는 이때 빛을 내긴 합니다. 하지만 중력수축에 의해서 빛을 내는 거지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서 진짜 별이라고 안 하고요.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주계열성부터가 우리가 진짜 별이라고 하는 거고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뭘로 바뀌니?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을 통해서 됐어? 빛이 나는데 그 빛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져? 핵융합을 할 때 어떻게 빛 에너지가 생기냐? 에너지는 생기는 게 아니잖아. 원래 있었던 거잖아. 단지 형태가 전환된 거잖아. 그럼 그 빛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 질량 결수죠. 됐죠? 자, 모든 핵반응을 하게 되면 핵반응에는 아까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별이 하는 반응도 있고요. 우리가 핵발전소를 만들 때는 우리는 뭐 합니까? 핵분열하는 거죠. 핵분열 방식의 핵반응을 하는 건데 어떤 핵반응을 하더라도 처음보다 나중에 반드시 질량이 뭐하니? 줄어들어요. 모든 핵반응 안에 질량에 뭐가 일어난다? 결손이 일어난다. 그게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핵반응에는 반드시 질량의 결손이 따릅니다. 그 질량이 결손한 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얼마만큼? E는 mc 제곱만큼. 그래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매 순간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과 태양에서 분출되는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질량은 보존된다 안 된다? 그건 조건이죠. 화학 변화를 할 때는 질량은 보존됩니다. 됐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질량은 보존되지만 핵 반응을 할 때는 질량이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반응을 할 때는 질량이라는 게 뭐로 전환되고 에너지로 전환돼요. 됐어. 그럼 꼬맹아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거 뭐? 빅뱅. 초기 빅뱅 때. 됐어. 그때는 에너지 형태였잖아. 그게 폭발하면서 질량을 가지고 최초의 입자를 만들었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가능한 관계다.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래서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을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거성일 때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됐어. 근데 별들의 일생에 됐어. 갈림길이 생기죠. 어떤 애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탄소까지만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철까지 가능하죠. 뭐에 따라 다르니? 크기. 별의 크기요. 별이 클수록 또는 질량이 클수록. 됐어? 네. 훨씬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태양은 그러면 무거운 편에 속하니? 가벼운 편에 속하니? 가벼운 편에 속하. 그래서 태양은 가벼운 편에 속하니까 적색, 거성으로 간다면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애들이 뭐 초거성 단계를 걸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제 별의 일생이 끝나. 그러면 작은 별은 이거 중3 마지막 단원이야. 아니야? 네. 자, 그러면 크기가 작은 애는 거성 단계 끝나고 나면 이제 소멸하죠. 그때 중심이 뭐가 돼요? 빵 하고 터지면서 중심이 뭐가 되냐고. 네. 중심은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하얗게 불태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됐어? 가장자리는 행성상성. 바깥쪽은요. 됐어? 터져서 그 먼지들이 그냥 흩어진다고요. 그걸 행성상성운이라고 한다고요. 됐어? 이렇게 해서 죽어.
근데 무거운 애는 초신성. 네, 한 번 더 터지는 단계를 거치죠. 초신성, 수초, 수분에 걸쳐서. 그래서 이때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이때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죽을 때요. 마지막은 뭐예요? 네, 중성자 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있어요?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애가 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자, 그래서 별의 일생을 결정하는 건 별의 크기. 자, 그럼 나 궁금해. 나 늘 그거 하고 싶다며.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험하고 싶다며. 탐사하고 싶다며. 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행성의 위치, 그 다음에 행성들의 조건들을 탐사하면 되겠죠. 근데 나 그냥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진화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고 싶어. 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겠죠. 네. 어떤 별이? 맞아요. 큰 별 주변, 작은 별 주변. 작은 별 주변. 작은 별 주변에 우리처럼 발달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러니? 왜 그럴까요? 투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별들이 진화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우리처럼 고등한 정신세계를 가지려면 생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야 되겠지. 그 진화할 동안에 별이 수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별은 그래서 큰 별일 때 수명이 길겠니? 작은 별일 때 수명이 길겠니? 작은 별일 때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작은 별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탐사하시면 우리처럼 고등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큰 별 주변보다는 높다고요.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라는 별도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겠죠? 라고 하는 이걸 성운설이라고 해요. 태양계가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성운설. 그러면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맞아? 증명해봐. 증거대봐. 너네 맨날 영재 다닐 때 특강했던 게 천치 아니야? 성운설이 맞다는 증거대봐. 그러죠. 태양도 성운에 의해서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대 보세요 라고 하면 증거들 중에 하나가 태양의 무슨 방향과 자전 방향과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을 다 뭐한다? 일치한다. 같이 반시계 방향을 돌아요. 이게 왜 증거가 되니? 맨 처음에 중력 수축을 할 때요, 성운. 그래서 커다란 입자 주변으로 작은 애들이 와서 부딪히잖아요. 근데 힘의 합력이 0이 되게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퉁퉁 부딪히다 보면 힘의 차이가 생겨서 얘가 뭐하기 시작한다?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회전을 하니까 안쪽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빨려 들어와서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심은 불룩해지고 가장자리는 뭐해지니? 납작해지게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회전하면서. 그래서 성운이 수축하면서요. 그 성운이 원시별이 되기 전에 뭐 하냐면 회전하기 시작해요. 회전하는 원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회전하는 원반 성운이 되고 그 중에서 중심이 바로 태양이라는 별이 생긴 거고요. 가장자리 쪽에 행성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회전하면서 그 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아직도 행성들을 회전하는 거예요. 태양은 자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천체의 회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네,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리고 8개 행성의 무슨 방향? 공전 방향이 바로 회전하는 성운의 회전 방향이었을 거예요. 이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회전하면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 네, 안쪽에 있는 행성일수록 훨씬 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너네 기억나지? 지구형 행성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밀도가 훨씬 더 뭐하다? 크다. 알아요?
너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죠. 네. 나눌 때 기준이 뭐였어요? 밀도였죠. 네. 지구형 행성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주로 산소와 규소고요. 목성형 행성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주로 뭐였어요? 수소와 헬륨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태양 가까운 쪽에 있는 행성일수록 밀도가 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성운설의 두 번째 증거예요. 됐어?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어요? 뭐요? 세 번째 뭐 있어요? 태양계에 있는 아이들의 나이가 거의 뭐한다? 일치한다. 한나한시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됐어? 나이가 거의 일치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원반 성운이 만들어지다 보니 바깥쪽이 납작하잖아. 그 납작한 바깥쪽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만들어져 돌다 보니 행성들의 공정 궤도면이 거의 뭐한다? 일치한다. 기억나냐? 행성들의 공정 궤도면이 거의 일치한다. 가장 벗어난 아이가 누구다? 금성? 수성. 죄송해요. 세참.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운설을 증명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들한테서요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천체 물리학자 되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성운을 관찰할 때와 성단을 관찰할 때 내가 써야 되는 전자기파의 종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태양에서 햇빛이 들어와 지구가 구형이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이 다르다? 저번 주에 해드렸어요. 그쵸?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뭐하고요? 반사되고요. 30%. 나머지 70%가 들어오는데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몇 퍼센트야? 20%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몇 퍼센트야? 50%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면 대기에서 더 많이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들어오니까. 걸쳐 들어오니까. 근데 왜 지표에서 이렇게 많이 흡수해? 네, 물질마다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기에서 20% 흡수하는 이 아이의 주인공은 누구야? 누가 흡수한 거야? 이거 오존이죠. 오존은 뭘 흡수하니? 자외선.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 중에서 자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17%예요. 됐어? 자, 그리고 지표에서 주로 흡수할 수 있는 건 무슨 형태라는 거야? 가시광선 암석들이. 됐어? 그러니 아무리 대기를 먼저 걸쳐와도 가시광선은 오존에 흡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투가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흡수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다른 건데 나 궁금해. 그렇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태양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도 방사선의 성능이 한 대략 30%.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얘를 튕겨 내보낸 거거든요. 됐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 됐어? 그래서 방사선이 30% 나가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20%라서 흡수된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가시광선이 10에서 흡수되니까 50%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모든 별들은 다 전자기파가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아니죠. 별의 뭐에 따라 방출되는 광선의 종류가 다른가요? 온도요. 지구는 뜨거운 별에 속하니 차가운 별에 속하니? 태양은? 차가운 편에 속해요. 됐어? 뜨거운 별일수록 고에너지를 많이 포함합니다. 뜨거운 별일수록 방사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차가운 물질일수록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광선을 더 많이 방출해요. 그럼 나는 차갑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무슨 형태가 나오는 거야? 적외선이죠. 그래서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했어. 와 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100%가 오는데 그 중에서 30%는 반사해서 버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구에서 흡수하는 게 70%야. 흡수했다가 그대로 뭐하니? 방출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지. 근데 한 번은 흡수해서 지구 형태로 소화시켜서 방출할 거야. 그러면 들어올 때 에너지 파장과 나갈 때 파장이 똑같니? 아니죠. 표면 온도가 달라져요.
태양은 뜨거운 물질이니까 주로 가시방선의 형태의 에너지를 주로 방출했던 거고요. 지구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온 20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 형태로 소화해서 내보냅니다. 대부분 무슨 형태로?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요. 됐어? 그래서 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할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 내보낼 때는 똑같은 양이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는 표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해서 에너지를 내보내. 근데 이 적외선만 흡수할 수 있는 대기 성분이 여기 있잖아. 뭐지? 뭐라고? 온실가스. 온실가스 아는 대로 얘기해봐. 이산화탄소, 메테인, 메테인, 수증기, 수증기, 이산화황,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또는 산화이질소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적외선이 별로 안 오니까 얘네들이 흡수하지 않았다가 지표면에서 대부분이 적외선 형태로 나간다? 그럼 얘네들이 그걸 흡수해서 지표면으로 다시 재방출했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온실가스들이 지금 늘어난다며. 그러면 얘네들이 흡수하는 양,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그게 많아져서 지표면으로 재복사하는 양이 됐어. 재방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지표면이 더 뭐해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알겠어? 이게 지구의 온난화죠. 알겠어?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고 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의 크기가 달라져? 복사표면 깨져? 복사표면 늘 일어나요. 됐어? 지구에 온실가스가 많아져도 흡수한 만큼 내보내는 건 똑같단 말이죠. 70% 흡수해서 70% 내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뭐야? 지구가 한번 재흡수하는 요양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한 번 더 데펴졌다가 나가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복사 표명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게 지구온난화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구가 햇빛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흡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가 남중고도가 높은 저위도 쪽이 커요. 그래서 저위도는 뜨거우니까 여기에 평균 온도가 한 40도쯤 되면 복사평형 이 위에 있는 대기도 40도쯤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극지방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그래서 표면 온도가 대략 한 영하 30도? 그러면 이 대기도 그만큼 차갑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운 공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밀도가 커져. 됐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뭘 만드니? 하강기류. 정신 안 차려? 뜨거워진 그 대기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무슨 기를 만드니?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이러한 대기가 전체적으로 지구를 돼서 한 바퀴 도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겠죠? 됐니?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헤들리가. 이렇게 단순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복잡하죠. 왜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됐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위도 30도 간격으로 대기 대순환이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 공기가 90도에서 하강하는 게 아니고 위도 30도에서 하강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강한 기류가 내려와서 0도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도 60도에서 상승해 버리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 세포가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헤들리 세포, 헤들리 순환 세포, 베렐 세포, 극순환 세포 이렇게 붙인 거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 대순환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건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요. 이때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바람이죠. 바람은 뭐야? 대기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뭐라고 부르니? 대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니? 기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2단원에서 기류. 됐어?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니? 바람. 이게 바람이야. 됐어? 자, 대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위쪽은 상관이 없고요. 아래쪽 인간에 영향을 주는 이 수평이동, 아래쪽의 수평이동이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반드시 어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0도 쪽으로 대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 아니죠.
이 또한 지구의 뭐 때문에? 자전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휘죠. 전향력에 의해서. 됐어?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무역세. 말하기 싫은 거니 모르는 거니? 무역품. 무역풍. 이거 모르면 좀 심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뭐니? 편서풍. 이거 뭐니? 극동풍이. 그래서 남반구에도 똑같이 일어나지. 데칼코마니. 어떻게 그려지냐? 네, 이쪽으로 형성되죠. 접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어? 이름 똑같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열 대류다. 공기, 대류현상. 알겠니? 그러면 이러한 대류현상이 일어날 때 꼬맹아 생각해봐. 끊지 말고 생각해. 무역풍이 불어. 그러면 지구의 대부분은 육지니 바다니? 그 바닷물이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 그걸 뭐라 그래? 해류. 해류의 방향은 얼마를 주기로 바뀌니? 해류의 방향. 밀물 썰물은 12시간 25분을 주기로 바뀌잖아. 그치? 해류의 방향은? 안 바뀌죠 절대로. 왜? 대기 대순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 적도 부근에서는요. 무역풍의 영향으로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니까 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돌죠. 왜 못 돌아요? 대륙이 막고 있죠. 여기에는 유라시아가 막고 있고 여기는 메리카가 막고 있잖아요. 됐어? 그래서 무역풍이 미는데 가다가 보니까 유라시아가 막아. 그럼 어떻게 되니? 못 가고 물이 쌓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적도 말고.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적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동태평양 페루, 여기가 서태평양 필리핀. 맞아요.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이 흘러와서 해수면의 높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바닷물이 쌓이다 보니까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동태평양보다 훨씬 더 높죠. 높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그 높이 차이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무슨 차이가 생길까? 수압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압이 큰 쪽에서 수압이 작은 쪽으로 침충순환이 일어나겠죠. 됐어? 그래서 수압이 낮은 동태평양 쪽에서 저 깊은 물이 자 표면으로 솟아 올라오는 뭐가 일어나니? 용승이 일어나죠. 됐어? 그러면 똑같이 적도라도 원래 적도의 바닷물의 평균 수온이 30도여야 되는데 됐어? 용승이 일어나는 동태평양 쪽은 평균 수온이 30도보다 훨씬 낮죠. 왜? 심해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평균 해수면의 온도가 한 20도? 근데 얘는 한 3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뭐가 일어나니? 열평형이야. 열평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대기의 온도가 여기 20도, 여기 30도 이렇게 되면서 또 무슨 차이가 생겨? 밀도차.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하강 기류를 만들고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기압 차이가 생기죠. 구름은 무슨 기압에서 생겨요? 저기압, 상승 기류 타고 만나죠. 그래서 필리핀 쪽에 엄청나게 많은 구름이 생겨서 필리핀은 1년 365일 우기가 생기는 거죠.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데 페루 쪽은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비가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데다가 바닷물이 차. 우리 바닷물의 성분은 두 가지가 있죠. 찬물, 뜨거운 물. 멋진 말. 네, 따뜻한 물, 난류, 찬물, 한류. 이거에 따라서 바닷물의 성질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니? 용존산소량이 다르죠. 그래서 염분하고 뭐가 다르다? 용존산소량이 다르다. 염분을 어디다 놓니? 네, 염분이라는 건 소금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에 잘 녹으니까 난류가 높겠죠. 용존산소량은? 기체는 찬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한류에 잘 녹겠죠. 그러니까 이 찬물에 됐어 산소가 많이 녹으니까 됐어 영양염료가 풍부해서 물고기가 많이 살겠죠. 됐어. 그래서 어종이 발달해요. 그래서 페루 쪽에서는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는 게 됐어 국가 사업이에요. 그리고 비도 안 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현재 상황이야. 근데 네? 뭐라고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가 형성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구 전체적으로 다 따뜻해서요.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잘 일어나지 않아. 옛날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줄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대기 대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상이변 뭐이니? 엘니뇨와 라니냐. 그 중에서 엘니뇨가 왜 생기는 거니? 엘니뇨가 왜 생기니? 되게 핫하지 않니? 엘니뇨 왜 생기니? 우리가 기후 파트는 좀 쥐약이구나. 엘니뇨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바닷물을 미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무역풍이 약화되죠. 엘니뇨가 정확히 뭐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잖아 이 새끼야. 엘니뇨가 생기는 이유가요. 지구가 온난화가 형성되면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럼 대기 대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도 부분에 0도부터 3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풍의 세기가 급격히 약화돼. 안 보는 게 아니고 약화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바닷물을 잘 못 밀어. 알겠어?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 평상시에 비해서. 평상시에 비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수압이 별로 약하지 않네? 됐어?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약해지니? 용승이 약해지죠. 용승이 약해지면 동태평양 쪽에 바닷물의 수온이 뭐하니? 상승하죠. 찬물이 안 올라오니까 뜨거워진다고 새끼야. 됐어? 뜨거워진다고 해서 얘랑 온도가 같아지는 건 아니죠. 20도여야 정상인데 한 25도? 얘는 30도? 요 정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온도 차이가 일어나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긴 하는데 옛날보다 하강기류가 약해져. 옛날보다 하강기류가 평상시보다 약해지니까 얘가 저기 서태평양까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밀어야 되는데 못 밀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버려? 상승해버려. 그래서 안 오던 비가 동태평양 쪽으로 쏠려서 비가 오는 현상. 됐어? 이게 엘니뇨라고. 그래서 엘니뇨가 생기는 이유는요. 무역풍이 약화지는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서 대기 대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요. 무역풍의 약화가 일어나요. 태풍이랑 비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용승이 약해져요. 그래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합니다. 됐어? 이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얕은 섬마을들이 가라앉는 거고요. 안 오던 곳에 비가 오는 거고요. 됐어? 이런 일도 일어난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대기 대순환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지구는 복사평양이니 아니니? 지구는 복사평양이지. 그럼 나 물어볼게. 위도별로 지구는 복사평양이니? 아니죠. 지구를 자르면요. 생각을 끊이지 말고 계속 하셔야 융합형 문제가 풀려요. 정신 차리세요. 위도 0도, 90도, 여기는 북위 90도, 여기는 남위 90도 지구 자르는 거죠.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이렇게 돼요. 이게 태양국사 에너지. 그리고 하루 동안 내보내는 단위 면적당 지구국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지방은 많이 받는데 조금 내보내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생겨요. 대신에 거꾸로 고위도 지방은요. 받는 거에 비해서 많이 내보내는 거니까 부족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지역별로는, 위도별로는 복사평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도별로는 복사평양이 안 돼도 지구 전체에 복사평양이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셔. 누가요?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 근데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면 순환이 잘 안 일어난다며. 저 열을 잘 못 갖다 줘. 그럼 어떻게 돼? 열이 고립이 돼. 그래서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더 추워져.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별로 안 일어나서 대기 대순환이 약해지니까 엘니뇨가 일어났다가 열이 고립이 되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커져. 거꾸로 오히려. 그럼 어떻게 돼? 대기 대순환이 더 심하게 일어날 때가 있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대기 대순환이 안 일어났다가 심하게 일어났다가
알겠어? 대기대순환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그게 라니냐야.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이 더 세죠. 그러면 해수면 높이차이 더 커지죠. 용순이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온난화가 되면 왜 생태가 파괴돼요? 그냥 따뜻한데 적응하면 되잖아. 생물들은 적응하잖아. 근데 왜 생태가 파괴되니? 주류의 삶아서 그거 따뜻한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따뜻하다 추워졌다 따뜻하다 추워졌다 이렇게 되니까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생태가 파괴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한 방향의 변화만 갖는다면 그거 적응해버리면 돼요. 근데 변화가 극심하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서요. 됐어요. 이 또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잘 안 일어날 때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는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온도 차이가 대류를 만드네. 근데 그 온도 차를 만드는 건 됐어. 단위 면적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도 온도 차를 만드는데요. 또 하나는 표면에 있는 물질에 뭐가 달라도 표면에 있는 물질에 뭐가 달라도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온도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율.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니? 해류풍이죠. 됐어. 대기대순환은 남중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고요. 됐어. 해류풍은 비열에 따른 온도 차이예요.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닷가에 보면 비열이 커다란 물질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요.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됐어. 네, 12시간을 주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낮에는 무슨 풍? 낮에 해풍 낮에는 해풍. 그러면 해풍이 분다는 얘기는 바다 쪽이 무슨 기야? 고기 저기 둘 중에 하나겠지. 바다 쪽이 무슨 기야? 고기야 바람은 무조건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부니? 고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해풍 때문에 고기야 그럼 바다가 무슨 기압이겠니? 고기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육지가 무슨 기압이 되니?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는 육지의 온도가 뭐하다는 얘기니? 육산이 당연히 온도가 고온이어야 상승기를 만들겠죠. 됐어. 낮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을 만드는 방법에는 기압차와 비열차가 있죠. 그 비열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해류풍 말고 또 뭐 있어? 계절 상곡풍 그리고 계절풍.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비열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이거나 뭐야? 저거 저기압이랑 고기압 중에 뭐가 먼저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뭐가 먼저가 아니고 상대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괜찮아? 나 별로 당황하지 않아. 근데 익숙해져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이 이동할 때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대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요. 됐어. 그 다음에 복사의 형태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운을 관측할 때는 걔네들이 온도가 낮으니까 전파 같은 걸로 관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성단이나 은하 같은 걸 관찰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야 관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망원경의 종류도 달라진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표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망원경을 쓰니? 우리 지표에서 별 볼 때는 주로 무슨 망원경 써? 광학 망원경 쓰죠. 됐어요? 왜? 가시광선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와서 됐죠? 우리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했네. 그러면 열받은 아이는 뭐하니?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열이 갔잖아. 그러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열이 간다는 걸 물리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화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열이 갔어. 그러면 열받은 물질은 열을 받은 만큼 뭐해지니?
뜨거워지면서 뭐가 일어날까? 뜨거워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뭐해지면 멀어지면 뭐가 일어나니? 열팽창이 일어나죠. 됐어. 그래서 열을 받은 물질들이 열팽창이 일어난다. 이거 중학교 몇 학년 거니? VV마다 연결 안 해?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 하나의 테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열팽창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가장 끝단원에 있어요. 열받은 아이들은 열팽창이 일어나는데요. 그 열팽창이 일어날 때 고체도 열팽창, 액체도 열팽창, 기체도 열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미친 듯이 열팽창이 얼마 일어나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중학교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야. 입자 간의 거리가 달라져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중에서 열팽창률은 기체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겠지.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가 뭐니? 다이мет. 그래서 철로를 중간에 끊어놓는 거. 또 우리가 지금은 거의 안 보이지만 옛날엔 전봇대에 전선 이렇게 연결해놨죠. 근데 그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렇죠? 그걸 늘어지게 하는 게 과학인 거죠. 왜? 열팽창 때문에. 겨울철에는 수축해서 걔가 빵빵해질 거니까 여름철에 늘어지게 하는 게 과학인 지금 왜 거예요. 없어요? 지금 땀보다 물 미쳤잖아요. 메리프잖아요. 네. 땅 속으로. 그래서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해 보인다 그랬어요. 액체 운동이에요. 수은 운동이에요. 그게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뭐있다 그랬어요? 열기구. 됐어요? 이런 것들이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전형적인 아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는데 열받아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는 됐어. 부피의 변화는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배웠죠? 중학교 때. 기체의 부피 변화. 온도와 압력. 됐어. 온도에 의해서 열팽창이 일어나는 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고요. 됐어. 압력은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됐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됐니? 그러면 나도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받죠. 그게 기압이잖아요. 우리는 기압을 평상시에 느낄 수 있니 없니?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됐어. 그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기압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 누구? 토리체리가 뭐가 줄였냐? 수은기압계가 줄였죠.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뭐니? 수은기압계로 기압을 재려면 이거는 지구에서만 가능하죠. 우주에서 가능하니? 아니요. 불가능하죠. 왜요? 우주에서는 죽는 거. 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수은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수은의 무게와 됐어? 그러면 수은이 무거워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럼 내려오는 만큼 여기에 있는 수면이 뭐 해질까? 높아지겠죠? 근데 그냥 높아져? 아니죠. 수면이 높아지려면 여기 있는 공기를 뭐 해야 되니? 밀어야 되죠. 근데 공기를 안 밀리게 수면을 누르는 뭐가 작용하니? 기압. 여기에 있는 수은의 무게가 더 크면 밀려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 수은의 무게만큼. 근데 공기는 밀리지 않으려고 누르는 기압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크기 차이예요. 근데 수은이 많으면 수은의 무게가 크니까 공기가 밀려 나가죠? 그러면서 수조의 수은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점점 빠져나가면 수은의 무게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공기의 기압과 수은의 무게 사이의 관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얘가 더 이상 못 내려와 수평을 이루는 거죠. 맞냐? 그랬을 때 이 수직 높이 얼마? 라고 하는 지구의 평균 기압이 대기압이 자, 대기압이 1기압과 같은 순주의 높이가 얼마예요? 76cm Hg죠. 이걸 수온으로 알아보면 물론 얼마일까? 4m. 얼마? 10m야? 네. H2. 요즘은 물이나 수온으로 재지 않고 기압계로 재죠? 헥토파스칼. 얼마? 1013 헥토파스칼. 됐어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할 게 뭐예요? 등압선이죠. 등압선 그리는 방법이 이게 네. 내가 사신이? 나 너 쳐다보고 있는데 저요가 나오니?
등압선 그리는 방법. 등압선을 일단 기준선을 잡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죠. 얼마를 기준으로 그리니? 1기압이네. 10m. 등압선을 그릴 때는요, 첫 번째 기준은 1000헥토파스칼이죠. 왜 한 번도 안 들은 척해? 네. 등압선을 그릴 때 일단 기준! 주변에 있는 1000이라고 하는 기압을 가지고 있는 점들끼리 연결해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간격으로 그린다? 10조? 4헥토파스칼. 우와, 진짜 들은 적이 없구나.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는데 바깥쪽을 보니까 처음보다 다 작아? 그러면 4 간격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찾으면 되겠니? 992. 그 다음 얼마? 992.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이거 그려보는 것도 있었을 텐데. 네? 없어. 아니 있어. 있다고? 근데 네 대변 대답 못해. 아니 뭐 저랑. 근데 정말 몰라? 중학교 교과서에 없어도 이건 수업을 했잖아. 등압선 간격 그리는 거. 그랬어. 해본 적이 없어? 네. 그러면 도대체 고기압과 저기압 판단을 어떻게 해? 아까 상대적인 차이하고. 이렇게 해서 등압선을 그려요. 그래서 1996, 992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을 그렸어. 근데 바깥쪽을 보니까 전보다 다 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그려야 돼? 1004. 이거 1004 맞아? 네. 그 다음 얼마? 1008 이렇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등압선을 그린다고요.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요. 바깥쪽보다 안으로 갈수록 얘의 기압이 뭐해지니? 네. 커지죠. 그래서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됐어. 바깥쪽보다 안으로 갈수록 얘는 기압이 뭐해지니? 작아지죠. 이게 저기압이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등압선을 그렸더니 어디는 간격이 좁이네, 어디는 간격이 넓어. 이게 의미가 있니? 등압선 간격에 의미가 있니? 어떤 의미로 갖니? 얘는 이 좁은 공간에서 4헥토파스칼이라는 기압의 변화가 있었는데 얘는 4헥토파스칼 변화가 이 넓은 공간에 있죠. 기압 변화량이야. 됐어. 그 기압 변화량이 됐어. 빨리 일어나면 뭐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기압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곳은 바람의 세기가 뭐예요? 약해요.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곧 뭐다? 바람의 세기다.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곳이 바람이 뭐하다? 세고 등압선 간격이 넓은 곳이 바람이 뭐하다? 약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너무 쉬운 걸 얘기해서